지난 시간에 자바를 좀 소개를 했고, 자바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간단하게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를 가지고 시스템 아웃이라는 객체를 가지고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하고, 스캐너라고 하는 그 객체를 가지고 키보드부터 입력받는 방법을 간단히 실습 코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요거를 먼저 설명드리고, 뒤로 다시 갈게요. 그래서, 자바의 코드 구조. 지난번에 봤듯이, 자바는 .자바라는 파일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헤더 파일이라는 게 없죠. C나 C++처럼 C는 이제 헤더 파일이라는 거가 있는데, 자바는 헤더 파일이 없고, 자바 파일이라는 소스 파일에다가 여러분들이 클래스라는 단위로 프로그램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스 파일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는데, 보통 한 파일에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요. 이 클래스들 중에 우리가 앞에다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ublic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데, public 클래스는 한 파일에 하나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public 클래스는. 그리고 그 클래스의 이름은 뭐랑 같아야 돼요? 파일 이름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룰이 있는데, 그 룰은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려기보다는 이클립스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개발 환경을 이용하면 클래스를 생성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걸 맞춰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활용하면은 그냥 신경 안 쓰고 쓰시면 되는데, 문법은 그렇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hello.java 파일을 지난 시간에 봤는데, 이제 간단하게 보통 이제 자바의 문법은 C와 C++의 문법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올 걸 따오고,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안 가지고 오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우리가 배우는 고급 프로그램 언어들, 그게 C가 됐든 C++, 자바 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뭐 C# 같은 그런 언어들이 비슷해요. form은 뭐 while은 이런 if은 다 있겠죠. 그리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드려 넘어가면은 대소문자를 구분하겠죠. 그렇죠? C도 그리고 C++도 그러니까 식별자들이 대소문자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들여쓰기를 이용해 가지고 코드의 가독성을 높여줘야 되는 거야. 코딩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근데 그 들여쓰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또 이클립스와 같은 통합 개발 환경을 쓰면 거기서 해줘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해주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그 기능을 잘 활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은 지금은 저는 요 중괄호를 여기다 쓰고 여기다 썼잖아요. 그거는 제가 저걸 저 스타일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제 PPT에다가 화면 구성을 좀 줄이려다 보니까 저렇게 하는 거고, 보통은 이렇게 치고 여기다 치면 시작과 끝이 한눈에 보여요. 근데 얘가 일로 가 있으면 이 시작과 끝이 잘 시각적으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주로 방법이 이렇게 프로그램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쌍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따옴표가 나오면 끝이 나오겠죠. 괄호가 있으면 괄호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괄호를 시작하면 괄호를 끝내. 그 다음에 안에 걸 써요. 보통은 우리가 치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치는데, 프로그래밍 할 때는 그거를 거꾸로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중괄호를 시작했으면 중괄호를 끝내줘요. 그리고 가서 여기 엔터 치면 지가 알아서 들여쓰기가 되는 겁니다. 이클립스에서. 그렇죠?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활용하시면은 좀 더 깔끔하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됩니다. 요건 하나의 비교이고, 이제 주석은 C++하고 자바가 똑같은 걸 써요. 똑같은 걸 쓰는데 하나가 더 있어. 한 종류가 더 있어요. 별표가 2개 시작하는 거. 근데 요거는 자바 덕 주석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주석을 단 다음에
자바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HTML 파일들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 가면 여기 보면 도큐멘테이션이 있고 여기 이제 따라가다 보면 요게 이제 자바가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헬프 파일의 형태예요. 헬프 파일의 형태. 그러면 여기서 내가 찾고 싶은 그 클래스를 찾는 거예요. 만약 스트링을 찾고 싶다. 그럼 그거는 자바 랭이라는 패키지에 있고요. 여기 가시면 이제 스트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설명들이 나오고 뭐 생성자가 어떤 게 있다, 메소드들이 어떤 게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내가 이런 하나 메소드를 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리고 구글에서도 특정한 메소드를 검색하면 얘네들이 가장 상위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데 이런 형태의 HTML 파일을 뭘로 만들어줘요? 자바덕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고 여러분이 자바덕이라는 형태로 주석을 달면 이런 HTML 문서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깨끗하네? 그러면 나도 항상 주석 달 때 자바덕 주석으로 달아야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주석이 하나도 없는 코드가 가장 우수한 코드예요. 우리가 숙제를 내줬더니 어떤 친구는 라인마다 주석을 막 다는 분이 있어요.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주석은 꼭 필요할 때만 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명언 Don't comment bad code, rewrite it. 그러니까 우리가 주석을 다는 거는 이 코드를 내가 나중에 봤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설명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에 코드를 수정해 가지고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하면은 코드를 바꾸는 게 낫지 주석을 다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줄이 보면 if 해가지고 뭐 GPA 2.5 뭐 150 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저게 뭘 하는지 알겠죠? 졸업 요건은 갖춰졌냐 안 갖춰졌냐 알 수 있는데 요 위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석을 달아 놓는 거죠. 뭘 검사를 하냐? 졸업 요건이 맞춰졌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드를 저렇게 하지 않고 요거를 함수화 해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막 좀 길게 쓰면 저거는 뻔히 아는 거예요. 저 if문에서 이 학생의 그 졸업 요건이 갖춰졌는지. 물론 영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잘 새겨 두시고요. 그러면 자바덕이라는 주석을 언제 쓰냐?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만드는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공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인터넷에 공개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공개하듯이 똑같은 형태로 공개하는 게 좋겠죠. 그럴 때 이제 자바덕 주석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바덕 주석은 그냥 평소에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그럴 때만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요 두 개를 쓰되 우리가 늘 써왔던 요 두 개를 쓰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석을 달자. 주석을 달기보다는 이름을 바꾸든지 코드의 구조를 바꿔서 좀 더 가독성을 높여주는 게 훨씬 좋은 코딩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숙제를 낼 때 주석을 너무 쓸데없는 주석들 달지 마시고 꼭 필요한 주석만 다세요. 그리고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주석인데 안 다시는 주석이 있어. 뭐냐면은 맨 위에다가 여러분 코드 다는 여러분 이름은 넣어주세요. 우리가 소스 파일을 이렇게 또는 프로젝트 파일을 봤는데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면 이게 누구 건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코드에는 맨 꼭대기에는 뭘 넣어줘요? 프로그램 주석이라는 걸 넣어주시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여러분 이름은 꼭 넣어주세요. 오케이? 예. 그래서 주석.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라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클래스는
그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고 자바는 기본 단위가 클래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 때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를 객체 지향적으로 모델링 하진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인 함수, 이거는 객체 지향 모델링 할래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사인 함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객체 지향화 안 하는데 이제 자바는 함수만 하나 그냥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클래스에 속해야 되는 거야. 자바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뭔가 객체 지향이다. 클래스 안에 정의되기 때문에 객체 지향이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항상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안에다가 함수를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고 퍼블릭 클래스는 한 파일에 하나. 그리고 그것의 이름은 뭐랑 같아야 돼요? 파일 이름과 같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void main이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함수의 정의는 C, C++ 똑같아요. 원래 함수 정의는 맨 처음에 뭐 나와? 반환 타입. 그 다음에 함수 이름, 그 다음에 인자 목록, 몸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단지 요 앞에 두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죠. public static이라고. 그래서 public이라는 거는 접근 제어로서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메인은 누가 호출할까? 누가 실행할까? 어디서 호출할까? 운영체제. 자바는 운영체제가 아니고 JVM이라는 애가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프로그램 실행해라. 그러면 JVM이 그 코드의 메인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코드의 메인 함수가 프라이빗이면 JVM이 실행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당연히 메인은 퍼블릭이 돼야 되죠. 퍼블릭. 메인은 누가 실행이네? JVM. 예, 자바 버추얼 머신이 실행하는 거고요. 그 자바 VM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퍼블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로 메인은 다 퍼블릭이죠. 퍼블릭 아닐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의 객체를 생성하고 호출하는 메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어떤 클래스가 있으면 강아지가 있어요. 이따 강아지 하나 만들 건데 강아지가 있으면은 강아지한테 먹이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강아지 먼저 생성을 해야 되겠고 강아지한테 그 먹이를 줄 때 쓰는 메소드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인은 헬로우라는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그 헬로우의 메인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메인은 헬로우 안에 정의를 했지만 그 소속이 헬로우는 아니에요. 그럴 때 스태틱을 붙여주는 거예요. 스태틱. 그러니까 스태틱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클래스에 정의되지만 그 클래스의 객체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메소드들이 아닌 보통 그런 메소드들이 스태틱 메소드예요. 나중에 또 한번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 메인은 지금 어쨌든 간에 헬로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해서 생성한 다음에 메인을 실행하지 않고 JVM은 그냥 메인을 실행을 해요. 그래서 저 메인이라는 함수가 스태틱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인은 퍼블릭 스태틱이 붙는다. 스태틱 개념이 조금 어려우시면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메인은 무조건적으로 퍼블릭 스태틱이 붙어요. 그리고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강아지를 만들어 볼 건데 그거랑 비교해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가 오는데 인자에서 여기 보면 이 타입이 string이라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s가 대문자로 시작하죠. 그러면 저거는 클래스예요. 클래스. 그리고 파란색으로 안 돼 있다는 것은 키워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키워드는 아니라는 건 우리가 int n 하면 int는 키워드예요. 정수를 나눈다는. 그래서 string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자체에 들어가 있는 타입이 아니라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타입이에요. 라이브러리에. 그래서 C++에서도 이제 소문자 스트링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C++에도 스트링이라는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스트링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정수랑 비슷하게 많이 쓰는 타입이 문자열이에요. 사람 이름을 나타낸다든가 뭐 주소 다 문자열이죠. 그런 거 할 때 이제 스트링 타입 쓰는데 뒤에 보면 뭐가 붙었어요? 이 기호가 붙어 있죠. 그게 언제 쓰이는 기호예요? 배열할 때 쓰이는 기호죠. 그러면 저 ARGS라고 하는 인자는 문자열 배열이라는 거예요. 문자열 배열 타입이다. 그리고 보통 메인의 인자는 언제 써요? 메인의 인자는 보통 여러분들 리눅스 같은 거 써보셨어요? 아니면 콘솔에서 명령어를 쳐보면 뭐 이런 명령어를 칠 수 있어요. 이게 1점 텍스트, 2점 텍스트. 이게 리눅스에서 요 파일로 복사하라는 거야. 카피. 그러면 CP가 프로그램 이름이 되겠고요. 이 두 개는 인자가 돼요. 프로그램에. 그래서 이 인자는 어디로 전달돼요? CP의 메인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그러면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저거를 거의 안 쓰겠죠. 저런 식으로 콘솔에서 실행 안 하니까. 그래서 거의 안 쓰이는데 우리가 쓸 일이 없을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쓰지 않지만 메인에는 반드시 저 구조로 돼 있어야 돼요. 저거는 뭐 C나 C++에서는 어떤 경우에 int main, void main 뭐 이래도 저래도 뭐 다 되던데 자바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걸 빼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메인은 딱 요 구조로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걸 외울 필요 없는 것이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메인을 포함하고 싶으면 똑 표시해주면 메인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대로 들어오니까 나중에 보시면 이제 좀 지나면은 제가 왜 퍼블릭이고 왜 스태틱이고 저거는 무슨 타입이고 이런 걸 다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몸체는 하나의 문장이 되어 있죠. 하나의 문장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 이름의 형태만 보면 얘네들이 뭐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시스템은 클래스 이름, 아웃은 변수 이름. 변수 이름이니까 보통 객체 이름이에요. 아웃 다음에 점이 또 오니까 이건 객체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웃 다음에 오는 프린트 F는 뒤에 가로가 있으니까 함수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름을 지을 때 이제 저 관례를 따라주세요.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 변수 이름은 소문자, 함수 이름도 소문자, 단어를 여러 개 쓰면 낙타 케이스, 카멜 케이스 쓰시고요. 상수들은 모두 대문자로 써요. 그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아웃에는 printf, println, print 세 가지 메소드를 많이 쓰는데 print와 println의 차이는 println은 줄바꿈까지 해주는 거고 print는 줄바꿈 안 해줘요. 그리고 좀 더 형식화된 출력을 하고 싶으면 저 println이나 print보다는 printf를 쓰시면 되겠고 printf는 C에서 썼던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조그만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인 결국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고요. 이런 거 보시면 3-4 요거는 두 개는 타입이 다르죠. 위에 타입은 3-4는 정수고 밑에 거는 문자열이죠.
그래서 위에 거는 7이 출력이 될 테고 여기는 그냥 3 더하기 4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나의 함수가 여러 타입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재정이 오버로딩이 돼 있어야 돼요. println이 여러 개 정의되어 있어요. 여러 개 정의되어 있을 거고 여러 개 정의하기 위한 조건은 뭐겠어요? 그렇죠? 여러 개를 정의하기 위한 조건은 컴파일러가 그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호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는 컴파일러가 구분할 수 있겠죠. 얘는 보면 정수다. 얘는 문자열이다. 그럼 문자 하나 받는 애를 부를 거고 얘는 정수 부를 거고. 근데 어떻게 만들다 보면 두 개가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안 되겠지. 그래서 그런 문법은 보통의 어떤 문법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문법에 대해서는 문법을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컴파일러 입장이 돼 보면 돼요. 컴파일러가 과연 그거를 해석할 수 있을까?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할 수 있을까? 컴파일러 해석을 못하면은 그거는 문법적인 오류가 날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이해할 때는 컴파일러 입장을 한번 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개수와 타입의 차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C 뿔뿔에는 이런 거 있죠. equal 10. 근데 자바는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일부러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부르는데 늘 결과적으로는 얘가 불러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로 10진수로 많이 처리를 해.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하나 받는 문자 하나 받는 것은 여기서 얘를 다시 부르게 10을 넣어서 부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똑같이 그 C++에서 equal 10 해놓은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짜리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10을 생략하는 형태고 10이 아닌 뭐 8진수나 뭐 16진수로 하고 싶을 때에는 바로 이거를 부르겠죠. 여기다가 radix를 다른 걸 써서 10이 아닌 값을 써서. 그래서 요럴 때 또 오버로딩을 자바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값을 쓰고 싶다. 기본값을 많이 늘 이 인자에는 늘 대부분 10을 많이 써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오버로딩을 많이 해요. 자바에서는 equal 10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도 코딩을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할 수가 있겠죠. 오버로딩. 그리고 다시 좀 뒤로 가서 여기서 보시면은 스트링, 시스템 이런 것들은 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낸 이름이 아니고 파랑색으로 안 돼 있다는 건 키워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 식별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만들었으면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쓰기 위해서는 원래 자바도 C의 C++처럼 sharp include와 같은 걸 해줘야 돼요. 그게 import라고 하는 건데 자바에서는 아주 많이 쓰는 것들은 그냥 생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갔을 때 보면 요 자바 랭에 있는 요 애들들은 임포트를 하지 않고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바 랭에 있지 않고 자바 랭 말고 다른 데 있는 애들은 임포트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임포트를. 그래서 자바는 이제 일부 애들 늘 쓰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뭐냐면은 C에서 stdioh C++에서 iostream 이런 거는 임포트 안 해도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 임포트 한 버리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바에서는. 그래서 자바에서는 임포트를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게 있다.
자바 랭 패키지에 정의되어 있는 거. 그래서 아까 봤던 시스템, 스트링 요 두 개는 자바 랭이라는 패키지에 들어가 있고 얘네들은 임포트를 하지 않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은 임포트를 해주시면 돼요. 임포트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바는 이제 자바 소스 파일이 있으면 그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파일 .class라는 파일이 생기고, 그 class라는 파일은 바이트 코드, 중간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 코드는 누가 실행할 수 있어요? JVM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JVM이 설치되어 있는 어떤 종류의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그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결과는 동일해집니다. 그게 이제 자바의 특징이가 되겠고요. 그게 자바 가상 기계가 되겠고, 얘는 인터프리터 방식, 즉 중간 코드를 기계어로 한꺼번에 왕창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번역해 가면서 실행을 해요. 단점은 지난 시간에 느려지는 거, 장점은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 통제를 할 수 있어서 좋아진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적 할당을 하는데 자바에서는, 우리는 C에서는, C++에서는 또는 C에서는 말럭하면 뭐 해줘야 돼? 프리 해줘야 되지. new 하면 delete를 해줘야 돼요. 자바에서 new 해도 delete를 안 해. 왜? JVM이 다 보고 있어. 그래서 지가 알아서 필요할 때 delete를 해줘요. 운영체제는 못해, 그걸. 그렇지만 이제 JVM 같은 애들은 관찰할 수 있으니까 걔가 다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느리니까 요거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Just in Time, JIT라는 기술을 써요. JIT라는 기술. 그래서 JIT라는 기술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뭐냐? 우리가 한 줄씩 한 줄씩 번역하다 보면 옛날에 번역했던 거를 또다시 번역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printf 함수를 내 코드에서 5번 불러요. 그러면 그 코드가 위에 뭐 있겠죠. 그거를 불러서 가겠지. 바이트 코드처럼 뭐 호출돼서. 그러면 그거를 한번 번역한 다음에 또 그때마다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한 줄씩 번역하면. 근데 JIT는 어떻게 해요? 번역을 한 번 번역한 거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코드가 여러 번 등장하더라도 그것을 그때그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번역을 했으면은 그거를 보관해 놔서 또다시 똑같은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번역 없이 번역된 걸로 실행을 하게 된다. 그럼 속도가 조금은 빨라지겠죠. 그게 JIT 기술이에요. 저런 기술이 생각하기 어려운 기술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고 자바 코드를 좀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 저거는 다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 뭐 바이트 코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printf가 5번 호출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빨라질까? 그 5번 호출될 때마다 번역하고 있으면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복을 빼야 되겠지. 그래서 대부분의 기술들이 그 아주 천재들만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닌 게 대부분이에요. 먼저 생각해가지고 먼저 구현한 사람이 대단한 소리를 듣지. 근데 보면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되는 기술들이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기술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가만 보면 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술들이에요. 내가 그 입장이 돼서 내가 제일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은 똑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단지 내가 처음이 아니어서 그거에 대한 뭔가의 업적 또는 그거를 못 받는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만나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기 전에
나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똑같을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아요. 자, 얼추 됐고, 시간이 애매하네. 46분. 좋습니다.